자, 황로백서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진짜 얼마 안 걸렸네. 7분, 이제 7분밖에 안 걸렸다. 황로백서는요, 마왕퇴라는 중국에 있는 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장사에 있는 한나라 묘에서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마왕퇴에서 옛날 경전들이 이제 우죽순처럼, 그러니까 우르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로백서입니다. 황로백서의 의미는, 황로백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 처음에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한 초기에 황로학이다, 막 황로가 어째느니, 이제 황제가 어째느니, 노자가 어째느니, 그런 얘기를 전한 초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황로학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만 황로학이니, 황로학이 뭐니, 이런 얘기만 했었고,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요 황로백서가 발굴되고 나서 드디어 황제의 이름으로 쓰여진 글이 있다. 황제가 만들어놨던 글이 있다. 이제 물론 그 황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엠페러가 아니라 옛날 누르왕자 쓰는 그 오제 중에 한 명이 황제를 의미하고요. 황제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아마 쓴 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게 개괄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건 아마 전국시대 중기에서 후기쯤에 만들어진 책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연구한 글들은 많기 때문에, 논문이나 글들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나라의 직화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일단 저는 드는 느낌은 직화학파를 전 잘 몰라서, 직화학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는 전 못하겠지만은, 한비자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가하고 도가를 많이 섞어놓은 느낌이었어요. 법가, 도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가 법가의 근원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비자도 자기 책 안에 보면, 한비자 책 있죠, 그죠? 그 철학서 안에 보면은 해로편이라는 글이 있고요. 해로편, 그리고 유로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해로하고 유로. 둘 다 이제 노자에 빗대어서, 도덕경에 빗대어서 자기 법가적 사상을 해설한다, 그런 의미의 편이거든요. 사실 나는 예전에 요거 읽기 전에 내가 한비자 읽었었나? 한비자 읽을 때 좀 많이 놀랐던 게, 나는 사실 도가도 배우고 법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구나, 아무튼 이것저것 읽고 그랬지만은, 사실 도가하고 법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비자가 도가를 가지고 자기 글을 설명을 하네? 이상하죠, 그죠? 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면 또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도가의 정치사상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길게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이 또 얘기가 많아지겠지만은, 그런 단순 명료한 이야기, 도라는 게 이제 도가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자 세상의 근원이자 세상 만물의 근원이고, 세상 만물 그 자체이기도 하고,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뭐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다 도란 말이야. 예를 들면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 쪽에서, 법가에서는 이제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법이나 술이나 세,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정작 그 형이상학적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잘 없단 말이지. 예를 들면 법은 법인데 왜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법가에서 사실 많이 할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양놈들도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법이 어떠니, 적이 어떠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권리가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근대에 와서인 거고, 그 이전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대해서 근거를 찾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의 뜻에서 그걸 찾는 거죠. 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대 유럽에서도 이제 신의 뜻, 중세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신교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좋아하는 그 하느님에서 찾는 거고, 뜻을 찾는 거고, 고대 유럽에서는 이제 좆대가리 놀리는 제우스, 아니면 맨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빡친 헤라, 이런 사람, 이런 신들의 그걸 뜻을 빌려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구실로 붙여서 이제 적당히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고대 동양에서의 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왕의 뜻이었던 거죠. 왕의 뜻이자
공공선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자 그런 거였는데, 법가사상가들은 그래서 전국시대 중기, 후기, 적어도 한비자가 작성된 연대도 아마 전국시대 후기나 중기쯤으로 보니까 적어도 한비자 때는 법가사상의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아마 도가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에도 유로편, 해로편이 있는 것이고, 황로백서 요 책 있죠, 그죠? 요 글에도, 그래서도 도가를 형이상학적인 근원으로 보고, 그리고 법가를 실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설명이 막 아주 타당하냐 그러면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형이상학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뭐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추는 거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이제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난 별로 좋은 얘기는 못 해주겠다마는, 아무튼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게 아마 황로백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비자 같은 이제 다른 법가, 전국시대 중기 말기 중후기, 아무튼 그때쯤 전국시대 끝나갈 때쯤에 법가의 특징이 이런 것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황로백서에서, 그러니까 한비자에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황로백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도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도덕경 자체도 그 진본 예를 들면 이게 도덕경이 예를 들면 완전히 위작이냐 뭐 그런 얘기는 이제는 잘 안 하겠지만,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판본에 따라서 이 내용이 진짜 도덕경이 어느 게 진짜 도덕경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들, 아니 어느 게 더 노자의 뜻에 가깝냐, 그런 얘기들은 아직 사실 남아 있는 거고, 뭐 각자의 입장은 각자 입장이다 뭐 그렇게 두고 이제 논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더 이제 사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축간본 도덕경이 노자의 진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통치자의 관점에서, 사실 백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의미에서 통치자의 관점에서 노자는 도덕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굴 다스리고 뭐 누굴 다스리고, 이게 피지배자의 관점이 아니라 지배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도덕경에다가 노자가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세세한 뉘앙스 예를 들면 국가가 작아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아마 내 생각엔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말기쯤에 작성된 도덕경의 진본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진본이라는 거는 아주 정치사상이라나 아니면 이런 정치사상 쪽에 이제 오히려 중점이 있고, 형이상학은 되게 소박한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도덕경이 개작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윤색되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아마도 그 뭐 작은 나라가 어떠니 아니면 뭐 도가 뭐 형이상학적으로 어떠니 저쩌니 그런 얘기들이 막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육아하고 척을 지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육아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도덕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인 것처럼, 도가라고 이제 사마천이 그걸 묶어놨다고 해서 예를 들면 노자하고 그 장자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은 학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도가의 시조가 이제 노자고 거기서 나중에 뭐 크게 갈라져 나온 사람이 장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장자가 노자의 가르침을 곧바로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아까 노자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쓴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자는 정반대거든요. 통치받는 사람, 피지배자, 백성, 인간의 관점에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같은 도간에서의 그게 바리에이션을 볼 수 있냐?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좀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노자하고 장자는 같은, 둘 다 이제 도를 얘기하긴 하는데, 둘 다 도를 얘기한다고 그걸 같이 이제 노가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가가 맨 처음에 노자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노자가 도에 대해서 이제 뭐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갖다 쓴 거죠. 예를 들면 장자라는 사람
장자는 예를 들면 노자의 도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누구는 또 도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 중에 법가 사람들은 한비자나 신자 이런 법가 사람들 있잖아, 그지? 이런 법가 사람들은 장자가 아니라 노자의 도를 가지고 와서 그걸 형이사학적인 근거로 삼아서 법가적인 사상에다가 설명을 덧붙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황로백서도 그런 작업이 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이 아마 실제로 드러난 예로서 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정리하자 그러면 역시 도가를 형이사학적인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법가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를 황제 누를 황자 쓰는 그 오제 중에 한 명인 황제의 주둥아리를 빌려서 이제 적어놓은 책이 바로 황로백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마왕퇴의 묘가 발굴된 지 벌써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이미 뭐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돼 있는데 중국 안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뭐 뒷북치는 제 입장에서야 뭐 뒷북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야 뭐 제가 뒷북치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어쨌건 이런 문헌을 직접 읽고 공부하는 걸로는 이게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적 토대, 도가적 형이사학적 토대의 법가적 실천 철학 이야기를 황제의 주둥이를 빌려서 쓴 책이 바로 황로백서다. 아마도 성립 시기는 전국시대 중기나 후기일 것이다. 한비자하고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직하학파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번역본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의역 같은 게 있어서 난 좀 짜증이 났었는데 좀 이따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번역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도 아마 보시려 그러면 요걸 찾아보서 보시거나 원문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좀 다듬어서 보시거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로백서 철학산책에서의 황로백서는 이제 요걸로 끝입니다. 4주는 아니고 한 6주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시러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